구간 지나는데 5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돌아갑니다. 정치발전소 장앤장. 정치평론계 최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기각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어차피 이게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과 정치권에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기각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측대로 나왔는데 과연 이게 이러한 기각 심판이 나온 것이 여당과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국민들이 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했냐 이런 그 물음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무고한 시민들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골목에서 무려 159명이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앞사람 뒷사람 눌려가지고 압사 사고로 1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최자도 없는 행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그러면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를 하는 걸까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왜 존재하는 건가요?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이태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식이 거기 괜히 가가지고 끔찍한 일을 당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시태그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가 마구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분명히 잘못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헌재에서는 이건 탄핵당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별개의 의견과 주된 판결에서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이런 것들은 좀 위반을 했다. 하지만 중대하게 위반을 했다라고 보긴 어렵다. 뭐를? 헌법과 법률을.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중대하게 위반 안 했다. 그런 판단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 법률을 위반했다.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법률적인 탄핵에서는 야당이 실패를 했지만 정치적인 탄핵에서는 야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당에게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김기현 당대표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야당 보고 혼내고 있어요. 참사를 정쟁하지 마라. 야당 너희들 석고대죄해라. 너희들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허무맹랑한 탄핵 소추를 한 너희들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식의 협박조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석고대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옳지 않은 반응 같아요. 159명의 시민들이 돌아가셨잖아요. 희생당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각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 야당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여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안들 빠르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관저 이전 과정에 천공은 아니었다. 백재권 교수가 참여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네, 여야가 이 부분 가지고도 충돌합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 정부 여당은 민주당만 보이나 봐요. 네. 이게 민주당만 비판하면 다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국민은 안 보이고 국민들은 계속 정치에서 강조는 하지만 실제 보이는 거는 민주당뿐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박대출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 전문가 자문 받아놓고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당시 행정수도 이전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맡았던 분이 성경윤 교수예요. 네. 한림대 교수. 전화를 진짜 100만 년 만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참여했었냐고 오히려 저한테 물을 정도로 역할이 굉장히 미미했고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기획단장 맡았던 이춘희 전 세종시장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네. 제가 또 이분한테 또 전화를 했습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이고요. 네. 정통 공무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할 때 전체 항목이 5대 분야 20개 항목을 놓고 채점을 하는 거였는데 배점이 1%도 안 됐었다. 그때 분위기가 풍수 보는 분들이 우리도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결정에 무슨 큰 역할을 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논의 없이 느닷없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고 했었고 이게 뭐 지금 갑자기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당장 뭐 용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당시에도 국민 여론이 왜 가려고 하느냐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좀 절차를 갖춰서 그리고 위기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없었죠. 네. 백재권 겸임 교수가 관저 이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드러나진 않았는데 천공은 아니다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죠. 여러 사람을 기자도 그렇죠. 고발하고. 그런데 천공은 아니다. 백재권 겸임 교수다. 이분 얼굴 박사로 알려진 분인데. 관상. 네, 관상가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어떠냐 괜찮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괜찮지는 않죠. 왜냐하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이렇게 풍수 전문가가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조차 잘못이다. 그러니까요. 자, 저 친윤의 핵심 윤한홍, 그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데리고 이렇게 대동해서 가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 그 2월 18일 국회 네. 국방위에 출석했던 이종섭 그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출입 기록이 있냐고 야당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별 출입 기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은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했어요. 역술인이 가짜나요. 역술인 아니에요? 이분은? 역술인이죠. 그리고 역술인인데 그런 다음에 또 말을 바꿔서 최근에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때는 천공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잖아. 그거 말이 안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할 때는 말을 살짝 바꿔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선정 과정 중에서 풍수지리 전문가가 참여했다. 그래서 백재권 교수 뭐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자문위원단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감춘 것도 문제다. 은퇴 의혹이 있는 거죠. 군사 보호 시설에 그 경호처장 막 이렇게 네. 친윤 모시고 이건 좀 그렇죠. 모르게 갔잖아요. 그냥 감췄잖아요. 일 개인이 제 관상 어때요? 저희 집 언제 이사할까요? 저희 조상묘 어디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결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나토 순방 갈 때 민간인을 1호기에 태워서 태웠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사무를 특히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엄청난 국민 세금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 민간인이 훅 들어가 가지고 기록도 안 남기고
실제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도 없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당시 천공에 갔네 안 갔나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그럼 윤한홍 의원이 네. 그때 같이 갔었다면 천공 안 갔어요. 백종원 교수 갔어요라고 밝혔으면은 그렇죠. 그냥 그러한 논란은 없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네. 경찰에서 이러한 수사 결과를 내세운 것이 과연 사실일까라는 저는 의구심도 들고 그동안 알리바이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평가하는 쪽도 있고 천공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통령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냐는 걸로 기류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풍수질이 볼 수도 있지. 그리고 백재권 겸임교수는 천공 같은 역술인 아니다. 아니고 그리고 대학 교수다. 그리고 겸임 교수입니다. 사이버대. 네. 하여튼 뭐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풍수질이 최고 권위자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네. 제가 풍수질이 하는 분들한테 다 또 돌려봤거든요. 이분 풍수질이 아니고 얼굴이라는 거 관상가. 네. 아니 그리고 책도 유일한 저서가 얼굴이에요. 관상.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본다. 예전에 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하고 네. 윤석열 인사동. 후보가 만난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그때 이 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홍석현 회장한테. 홍석현 회장한테도 물어보고 검사한테도 물어봤죠. 네. 물어봤는데 그 얼굴 박사가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연락이 네. 왔더라. 네. 그리고 내 관상 봐준 사람 있잖아. 이러면서 얼굴 박사라고 했지 풍수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풍수질의 권위자라. 이 사람이 갑자기 권위자라고 주장하는 건 여당인데 네. 그 주로 여러 대학 있잖아요. 네. 대학의 그 평생교육원 거기에서 이 사람이 풍수지리와 관상 요런 과목으로 아니 풍수지리 전문가들은요. 네. 아니 아니다. 야구 선수를 가지고 지금 축구 대표팀에 넣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관상을 보는 사람이 풍수 전문가냐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무튼 백재권 겸임 교수가 풍수 관련된 논문도 썼다고 하니까 이렇게 일단은 두는데 자꾸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역술인 이게 풍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좀 부담이에요. 정책 판단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인 영부인께서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네. 그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와 의심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자꾸 엮이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고 대통령 부인께서의 논문도 이런 역술과 관련된 논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가의 중요 정책 이런 분들의 영향받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징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강기정 광주시장, 김진표 국회의장 아니, 이분들도 다 징계하고. 자, 네. 홍준표 시장은 당에서. 자기 잠룡이잖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조금 좀 낮아질 것 같아요. 낮아진다. 저는 당원권 정지한 3개월 이 정도를 봤는데 어허. 수해봉사 또 3일간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수해봉사 가면은 우리가 정상 참작해줄게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런 것을 보면 그랬어요? 엄중 경고식에 좀 낮아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6 적으면 3 요랬거든요. 아침에 그랬는데 그 수해봉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석 달간 300명 데리고. 무슨 봉사활동하면 깎아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경고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당원권 정지 석 달? 그래, 오케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체로 들리는 얘기는 분이 안 풀렸다. 그래서 이제 과하지옥을 쓰고 세게 붙으려고 했다가 네. 작전상 못해. 주변 지인들이 말렸대요. 네. 상당히 그렇게 세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말려가지고 일단은 글을 내리고 네. 그리고 이제 수해봉사로 틀어서 근데 대구시 공무원들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이제 사흘 동안 하루에 100명씩 나가서 같이 네.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시장이 사고 쳐가지고 근데 이 와중 의원들이 중에 힘들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유럽에 지금 순방하러 가고 김준표 국회의장 또 외국에 나갔고 민주당 의원들 베트남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모습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특별히 근데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그 권력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뭐 함부로 하는 거죠. 왜 이러저러한 이유는 되지만 왜 국민들 눈을 이렇게 무시하는 의식을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요, 아나무인. 무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이 웃기게 보이나 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 수혜 대책 잘 못했어라고 계속 비판을 하는데 본인들도 좀 되돌아볼 부분들이 많이 그럼요. 있다. 네. 민주당도 잘해야 됩니다. 그럼요. 언제까지나 뭐 정부가 잘못한다. 정부 여당 탓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야죠. 정책을 내야죠. 비전을 내야죠. 그러니까 부메랑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런 제가 것들이 좀 다 부메랑으로 답답한 게 오거든요.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잃었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을 잃은 쪽에는 시간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최소한 지도부가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해야죠. 네.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이런 네. 부분 모자랐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안이 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긴 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분야별 전문성을 좀 갖고 섀도우 캐비넷 역할을 야당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도력과 리더십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네. 여당과 야당 최고위원회 이렇게 열잖아요. 그런데 네. 똑같은 배경에서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이 상대방을 계속해서 질타만 합니다. 이거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여기서 좀 먼저 벗어나는 당이 점수를 얻지 않을까. 현수막 정치에서 먼저 떠나는, 먼저 포기하고 이게 내려놓는 그 당이 좀 점수를 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는데.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보기엔 촌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좀 세련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책상에서 같은 탁자에서 같은 배경에서 그 현수막은 계속 바꿔요, 그래도. 그건 또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의 홍수 속에서 거의 묻혀 있습니다. 참, 그래서요. 네. 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장관 이제 백지화 한답니까? 이제 백지화에서 돌아서서 이제 추진한다는 거죠. 추진한다라는 거죠. 예. 국토부의 발표도 그렇고 근데-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예. 어제 이제 얘기했던. 근데 의혹은 민주당이 제기했어요. 종점이 바뀌면서 왜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해명은 국토부에서 하면 되잖아요. 네. 해명을 하고 이제 재추진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발표를 하면서 네. 문제 없은 결정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좀 찬찬히 뜯어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아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왜 작년에 3월 29일 날 예. 왜 그 업체 민간 업체가 예. 그런 결정을 내도록 네. 왜 지시를 하고 예. 또한 2달 만에 그 의견을 받아들였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해답을 국토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대통령 인수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자 민주당이 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17일 전에 네.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혼자 막 난리치고 이재명 대표하고 한판 붙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난리를 쳤지만 그 사이에 특별히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원안이냐 변경 아니냐, 양서면 아니냐, 강상면 아니냐 이런 거고 강상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강상면이어야 하는가에 네. 대한 이유.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은 없어요. 부족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의 그 이유의 핵심이 하청업체인 지금은 용역회사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용역 받아가지고 몇 달만 했는데. 그렇죠. 검토 자료 낸 회사에 불과한데 이걸 다 이 화살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 자료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양평 구민들이 강화IC 그거 놔달라고 그랬다. 네. 그래서 강화IC 하다 보니까 강상면으로 우리가 중점을 했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원래 자료를 보면 종점을 먼저 거기에 정하고. 해놓고 그다음에 강화이시 설치를 나중에 이제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네, 해명을 해야 됩니다. 내일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설명을 할지 네.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또 리틀 윤석열이라는 또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 누가요? 원희룡 지사가요. 아 그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원희룡 지사가 아니죠. 지금 장관이죠. 장관이죠. 근데 내일 또 강하게 나올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만 물어볼게요. 네. 김은경 혁신위에서 지금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을 또 기명으로 바꾸자 이 안을 냈는데요. 네. 이게 수박 색출.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회법상 법을 바꿔야 돼요. 아니 그런데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다 기명으로 하면 좋은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이재명 대표. 아니, 누구 찍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혁신해야 된다. 혁신 안 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글쎄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혁신이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서 나타난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장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하면은 이재명 당대표만 좋거든요. 수박을 색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가 민주당을 혁신하고 개혁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탈바꿈시킬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혁신위를 그냥 포기하십시오. 아니 이제 혁신이 근데 안이 뭐 나올 때가 됐어요. 당 이제. 내부에서 이제는 내야겠죠. 아니 근데 그 혁신안과 관계없이 이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그 이제 그만하라는 요구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체하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코로나 학생들에 대해서 그 무슨 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에 빗대 가지고 KBS 라디오 나와서 얘기한 게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특히 아니, 초선 의원들 그렇죠. 이렇게 학력 아니 비하한 혁신 게 안 하면 망한다면서요 민주당. 아니 혁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무슨 혁신을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해요. 문제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시간 늘려주세요. KBS